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법원직 햇살 국어고요. 자,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교재 다 준비되셨죠? 예, 작년 교재랑 작년 교재 한 20% 정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눈으로 이렇게 후루룩 훑어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설명이라든가요, 그 작품 예시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법원직 기출 문제가 좀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한 80% 정도 유사하면은 혹시 뭐 추록 제공 안 되나요? 이게 성격상 추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새로 사시는 걸 권해요. 제가 이걸 여러분 책 많이 판다고 저한테 뭐 1원도 떨어지는 거는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새로 사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죠? 예, 강의 계획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 작년 일순환은 7회 강의, 8회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7회 강의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4순환이었고 올해는 5순환이 되면서 좀 전체 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7회로 수업이 마감이 됩니다. 자, 그다음 강의 목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강의 목적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국어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그 전체 항상 그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합격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1교시에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그다음에 헌법까지 네 과목을 같이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국어 문제가 페이지가 꽤 많아요. 7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분량이 7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문제는 꼴랑 25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를 실전에서 풀어내려면 굉장히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집중력이 굉장히 많은 집중력을 시험 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아요. 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거지. 약간 후달린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막 긴장했고 막 풀다가 하고 이제 뒤쪽에 가면 정신력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고 평상시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합격에 방해되지 않을 점수를 받아내시는 거.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법원직 국어 시험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진입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간략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어는 기본적으로 읽기가 들어가요.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국어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하기는 화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는 해요. 어떤 대화 상황을 줘요. 대화 상황을 주고 뭐 A랑 B랑 대화를 해요. A가 야 어저께 우리 영화 정말 재밌었지? 나는 별로였는데. 너 어쩜 그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할 수가 있어? 너 정말 이상한 애구나. 라고 했을 때 B의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고등학교 문제 수준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냥 예시는 그냥 쉬운 사례만 들었지만 화법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야,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는요, 그냥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거의 다 풀려요. 그냥 눈만 있으면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화법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쓰기 영역이 있어요. 자, 쓰기는 이제 작문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들인데요. 아마 그 고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처음에 듣기 평가가 있었죠. 끄덕이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듣기 평가가 없어진 지가 좀 됐어요. 끄덕였어요? 네, 거기 보시면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요즘 그래서 듣기 평가 대신 요게 말하기 영역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개요를 작성하고 그런 문제들 기억나시죠? 어떤 이제 글감이 주어져요. 이런 글감이 있는데 이 글감들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막 그림 같은 게 주어지기도 하고 도표가 주어지기도 하죠. 아니면은 여기다 이제 개요를 하나 줘요. 그리고 이제 개요를 수정하려고 한다, 보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죠. 어떤 이제 도표랑 그래프만 줘요.
그리고 이 얘네들을 활용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가의 일과 나의 일을 활용해서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은요. 막상 만들려고 하면은 출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도표랑 그래프를 내가 창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출제자가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거 문제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와야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시의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원직 국어에서는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아요. 된 적도 있기는, 그러니까 작문 영역 자체가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기는 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또 너무 현란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도표 주고 그래프 주고 현란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리고 썰정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이 정도예요. 순서 배열하기 문제 정도. 기억나시죠? 가나다라마 해갖고 이제 순서를 배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푸세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이 끝부분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유가 없어가고 틀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어쨌거나 이것도 그러니까 쓰기랑 말하기 두 개는 크게 신경 쓰실 영역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요, 1순환, 2순환, 아마 3순환까지는 얘네들 크게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때, 그때 이제 그냥 약간 익숙하게 하는 정도로 요 문제들 몇 문제씩만 그냥 살짝 다뤄보는 수준으로 나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읽기예요, 읽기. 자, 그럼 이제 읽기 영역, 즉 우리가 이제 독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죠. 자, 독해 영역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독해랑 관련해서는요, 자,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일단 크게 두 개는 문학이랑 비문학이죠. 자, 문학에는 또 크게 말하면요, 운문과 산문이 있고요. 자, 운문에 이제 고전, 현대, 또 산문에 고전, 현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영역을 나눠놓고 보니까는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전이나 현대나 상관없이 운문문학이나 산문문학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운문의 접근법, 산문의 접근법, 그러니까 운문의 독해법, 산문의 독해법, 일단 1순환에서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자. 요걸 좀 목표로 삼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운문문학이랑 산문문학이랑 얘네들이 지금 시험에 실제 출제가 되면 몇 % 출제가 되나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몇 프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법원직 그거에 관해서 먼저 조금 사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원직 국어 기출 문제집을 출간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출간할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필요가 없어요. 법원직 국어 문제만 모아서 풀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행직이랑은 달라요. 그 수능이랑도 달라요. 이게 법원직 국어 문제가요, 정말 일정화된 패턴도 없고요, 형식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학생이니까 이 문제에서 답이 몇 번이냐 이제 요거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강사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왜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1, 2, 3, 4, 5, 5가지인데 왜 2번밖에 안 나왔지? 이 선택지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표현됐지? 라고 하는 것까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요. 이게 일관된 흐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법원직 국어 기출 문제집만 모아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시기보단 차라리 수능 특강을 하나 더 푸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화된 정형화된 패턴이 없어요. 법원직 국어에서는. 그래서 혹시 이번에 현대시 안 나왔어요. 2018년도에 현대시가 안 나왔어요. 현대시 안 나왔으니까 나 이제부터 올해는 현대시를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올해 문법이 3문제 나왔네? 혹시 내년엔 5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올해는 문법을 열심히 파야지? 아니에요. 그런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중요한데 혹시나 저한테 선생님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그러면 저 이거 버리려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는요. 내가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지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100점은요.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영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구성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막 내가 고전시가 엄청나게 빡빡빡빡빡 외웠는데 고전시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가능성 높아요, 안 높아요. 이렇게 따져서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골고루 무난하게. 다만 독해력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 요거 하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자, 독해력을 가지고 가보자. 요거 하나만 쭉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독해력에는 비문학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비문학은 몇 문제 나오나요? 이것도 알 수 없어요. 해마다 한 문제도 안 나왔던 적도 있고요. 보통 2문제 혹은 3문제 이렇게 나왔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최대 한 3지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저는 비문학 버리려고요 라고 하신다면 그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비문학을 버려야겠다 생각을 하실 때는 혹시나 비문학이 정말 올해 시험이 미쳐가지고 비문학이 5지문 나와서 떨어졌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1순환에서 1순환은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의욕이 좀 이제 의욕 만땅. 그렇죠? 만땅이어서 이제 저 국어를 하루에 30분씩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되겠죠? 라든가 저는 뭐 이렇게 뭐 주말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렇게 하려고 해요. 막 처음에 계획을 막 이렇게 세우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계획 중에 나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계획은 정말 이상적으로 잘 세우시거든요. 저는 매일 이렇게 하려고요. 막 매일 한 지문씩 풀어보려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죠?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실천을 못하는가? 근데 그거는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나는 쓰레기인가 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법 과목을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과목을 밀리기 시작하면 그거 보충하느라 교양 과목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마지막까지 정리를 못 해갖고 교양 과목이 발목을 잡아서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국어는 어떻게 해야지, 영어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 과목을 잘해야 된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분명히 밀리기 시작하면은 잠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면 잠을 줄이셔야지 국어를 줄이시면 안 돼요. 밀리기 시작하면 잠을 줄이셔야지 영어를 줄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자, 2페이지부터 들어가시죠.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이 책을 가지고요. 오늘 이제 1순환이랑 2순환까지 같이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순환에서는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각 영역별로 기본 용어랑 그다음에 문제 유형 요런 것들을 학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품 정리되어 있는 거는 2순환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1순환, 2순환 같이 커버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이제 운문문학에 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문문학이라고만 딱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구분하지 않고 운문문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운문입니다. 갈래별 특징부터 봐주시죠. 자, 저랑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서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밑줄 쳐야 되는 것들은 일단 읽고 나서 여기다가 밑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나 생각의 느낌을 일정한 형식의 운율과 같은 음악적 요소, 심상과 같은 회화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정서에 호소하고 상상력을 감동하여 주는 문학의 한 갈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줄 정서에 호소하고 해서 정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독자의 정서에 호소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운문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죠. 자, 밑에다가 서정갈래라고 저도 적어주세요. 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정갈래인데요. 서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정서를 서술했다라는 뜻이에요. 정서를 서술했다. 정서를 서술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이든 현대든 시문학을 읽으실 때는 지금은 얘가 지금 정서가 어떤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정서가 뭐지? 정서가 뭐지? 정서가 뭐지? 이렇게 여기가 항상 모든 시의 주제는 정서가 돼요. 자, 그런데 시에 따라서는 나는 오늘 슬프다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시도 있고요. 말을 안 해주는 시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들은 말을 안 해주는 시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게 이제 시의 분석이에요. 그 밑에 보면 시의 구성요소 나와 있는 건 그냥 읽고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시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나요? 왼쪽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의 분석. 자, 수능식 독해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 수능 시의 분석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 시적 화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시 작품 속에서 시적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 화자, 작중화자, 시적자, 서정적자라고도 한다. 시적 화자는 시인의 작중 대리인이긴 하지만 시인 자신은 아니다. 시가 아무리 주관적인 문학이라고 하지만 문학은 허구라는 근본적인 전제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화자, 시적자, 서정적자, 여기 작중 화자까지요. 자, 그냥 용어들이 다 같은 용어들인데요. 이제 시험 그 선택지에서 어떤 용어를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운다기보단 얘네들이 다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시적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람 화자, 작중화자, 시적자, 서정적자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보시면 시인 자신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다가도 밑줄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서정적자가 있고 서정적자와 작가는 같은 사람이게 아니게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나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제 중에 가끔 그런 문제 있죠. 작품이 있고 그 밑에 보기가 주어지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문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시적 화자는 분명히 이거 여자 같았는데 보기를 봤더니 작가가 남자래. 어떻게 해야 되지? 가끔 이제 그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작가와 화자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금 화자에 관해서 정리를 했어요. 화자는 서정적 자라고도 한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요. 시의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시대상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진달래꽃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적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자,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예요? 김소월이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적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시적 화자는 나.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드러나나요?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딱 읽으면서 지금 시적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나는 오늘 이별을 했다라고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를 읽으면서 지금 서정적자가 어떤 상황인 거지? 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밑줄만 한번 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시대상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시대상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자, 그다음 쭉 읽어볼게요. 시의 상황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자, 밑줄합니다. 크게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해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물론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겠죠.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이나 시 속에 있는 상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서 논문을 쓸 거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패턴화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딱 크게 두 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자, 그리고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 화자와 그 상황으로 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달래꽃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자, 나가 아까 화자라 그랬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게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이 부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반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 자,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시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입니다. 시적 화자의 반응 찾으셨나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시적 화자의 반응입니다. 자, 시적 화자의 반응은 정서와 태도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에다 동그라미, 그 아래에 보시면 시적 화자의 태도 있죠? 태도에다가도 동그라미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는 작중 상황을 구성하는 인물로 시적 상황에 참여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주로 어조를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어조를 통해 구체화한다. 밑줄하시고 어조 밑에다가는요. 어조 밑에다가는 주로 어미라고 적어주세요. 잠깐만요. 정서, 아이고. 정서와 태도. 정서는 주로 어조를 통해서 어조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이 어조는 주로 어미를 통해서 구체화돼요. 자, 어미라고 하는 거는 문법 용어인데요. 나중에 배우게 되기는 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다시 수업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문장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먹었을까? 얘네들은 모두 어미가 다른 애들이에요. 느낌 오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어조를 통해서 구체화하게 되고요. 이제 어조는 또 주로 어미를 통해서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다릴게요 하면은 여성적 어조다, 여성적 화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다리리라 하면은 남성적 어조, 의지적 어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 나와 있는데요. 시적 대상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시적 화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냥 빨리 읽었다는 건 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서와 태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별의 상황에 아까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게 뭔가 수용과 체념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건 그러면 수용의 정서이라고 봐야 돼요. 수용의 태도라고 봐야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설마 시험 문제에서 수용의 정서가 나타난다 했는데 띡 틀렸어. 왜냐하면 수용의 태도지 정서는 아니지롱.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수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수용을 정서라고 부를 것이냐 태도라고 부를 것이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묶어서 반응이라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설 중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은 주인공, 거기서 이제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 아이가 6살 오키라고 하는 애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오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지금 오키네 엄마랑 그 문간방 아저씨랑 사랑방 아저씨랑 지금 썸 타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썸을 타는데 그래서 손을 잡을까 말까 막 이게 뭐 너무 궁금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자 이퀄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사실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요. 예를 들어 나보기가 역겨 가실정 여기서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이별을 겪었고 나의 정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 중에 어머니의 물감상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이제 유품 정리를 하면서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물감을 파는 일을 하셨던 사람으로 나와요. 어머니의 그 유품 물감 상자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과 얽힌 이야기들을 쭉쭉쭉 이제 뭐 풀어나가는 그런 시인데요. 거기서 보면 물감 상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겠죠? 물감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물감 상자는 화자 상황 반응 중에 뭐라고 봐야 돼요? 화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반응도 아니고 뭘 어디에다 넣기 좀 애매하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상이라고 봐요. 대상.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교재에는 없고요. 아까 시적 화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 옆에다가 대상이라는 말을 추가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는요. 화자, 상황, 반응. 요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시의 기본 뼈대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시에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대상을 마지막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소재, 제재라고도 하죠. 제재가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대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시에 맞춰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의 물감상자라고 하는 그 시에서 대상은 물감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기서 대상은 누가 될까요? 임. 그렇죠. 임.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갑니다. 시의 가장 기본 뼈대는 화자, 대상, 상황, 반응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시 같은 경우는 화대상반, 화대상반, 화대상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예요. 표현에. 그러면 요게 시의 뼈대고 누가 무엇에 관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요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필기하다가 가끔 동그라미를 치면은 긍정, 세모를 치면 부정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플러스는 긍정, 마이너스는 부정이라는 의미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에는 정서와 태도를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무래도 화대상반에서 가장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그렇죠. 마지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가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기본 뼈대에 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상관없이 모든 시에 다 골고루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못 읽겠어요. 읽어야 화자가 뭔지 상황이 뭔지 알겠는데 못 읽겠어요. 라고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고전 문학을 사전에 미리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문을 눈에 발라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요즘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정말 재미없고 졸려요.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실전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면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그전에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고전은 눈에 바르고 들어간다. 특히 고전 시가요. 고전 시가는 눈에 바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다 주요하게 먹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에서도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전 시가랑 관련해서는 좀 내용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모든 고전 시가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낯선 게 나올 것만 같아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기 정말 빡차는 지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순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봉선화가 같은 경우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디서 자꾸 이런 걸 발굴해내는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걔네들은 어떡하나요? 걔네들을 위해서는 고어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어를 읽을 줄 알면은 고전 시가도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제 고어랑 관련해서는 삼순환 때 수업을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불안한 마음에 저 지금 미리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이런 그냥 마음 그냥 버리시고요. 그냥 순환에 맞춰가지고 제가 목적을 다 맞춰서 설정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시간이 5분인데요. 조금 이르기는 해요. 이르기는 하는데 흐름상 지금 한번 쉴게요. 좋죠. 어차피 총 수업 시간은 똑같은데 일단 빨리 쉬니까 좋죠. 자, 5분만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